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영상의 주제인 독일군의 충계 공세에 이어 오늘은 연합군의 100일 공세와 함께 4년간 이어져온 1차 대전이 끝나는 순간을 모두 담았습니다. 특히 1918년 11월 처절하게 무너진 독일은 굴욕에 가까운 정전협정에 사인했고 이듬해인 1919년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에서 열린 베르사유 조약을 통해 독일은 상상을 초월하는 전쟁 책임을 떠안게 되는데요. 그럼 1918년 여름 이후 4년간 지독하게 끌고 온 전쟁의 끝에서 독일 제국은 어떻게 무너졌는지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일군이 1918년 봄 전개한 충계 공세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건 도박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공세는 일부 전술적인 성공 외에 실제로 그들이 목표로 한 전략적인 성과는 거두지 못했죠. 특히 독일군의 병력 소모는 극심했습니다. 전투를 지속하려면 매달 20만 명 이상의 보충병이 필요했으나 징집할 수 있는 대로 모두 끌어모은 상황에서 이제 가용 가능한 신병의 규모는 총 30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유일하게 병력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은 병원에 있는 부상병이었는데 매달 7만 명이 회복되어 전선으로 복귀했으나 이미 크게 다친 경험이 있던 병사들의 사기는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한 사단을 해체하고 강한 사단으로 병력을 재배치하느라 실질적으로 가용 가능한 사단, 병력의 수도 줄어들고 있었죠. 이뿐만 아니라 독일군 내 지휘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루덴도르프는 1차 대전사 전체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로 뛰어난 참모였던 것은 분명했으나 전쟁 막바지에 루덴도르프는 같은 전략만 되풀이하며 독일군을 점점 패배로 몰아갔습니다. 독일과 한 배를 탔던 동맹국들 역시 패배를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이라는 든든한 뒷배를 등에 업고 세르비아를 침공하며 1차 대전의 스타트를 끄는 오스트리아 헝가리는 일찍이 전쟁 능력을 상실해버렸고 여러 민족으로 분열되기 시작하며 별도로 연합국과 휴전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1915년 참전했던 오스만 제국도 중동 전선의 붕괴와 함께 패전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들 역시 연합국에 대한 별도의 휴전 협상 채널을 가동 중이었습니다. 이는 독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미 7월부터 패배를 직감한 독일 수뇌부의 일부 브레인들은 연합국과의 협상 시나리오와 각종 보고서를 작성하며 협상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시점 독일 국내의 민심도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4년간 이어진 전쟁으로 인해 민생 경제가 흔들려 국민들의 반전 정서가 고조되었고 농민 봉기, 노동자 파업, 사회주의자들의 선동활동 등 이미 혁명 분위기가 독일 내부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러시아의 군대를 몰아냈고 이탈리아와 루마니아의 참패를 안겼으며 프랑스의 사기를 꺾고 영국을 잘 막아내고 있었던 독일군은 더 이상 동맹국의 지원도 자국 내 지지도 기대할 수 없는 고립에 빠져 있었습니다. 4년간 연합군의 힘도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남은 전투에서 연합군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는데 바로 미군이 본격적으로 투입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1917년 4월 참전을 선언한 미군은 1918년 여름부터 대규모로 병력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1918년 7월에만 약 100만 명, 11월에는 약 200만 명 이상이 투입되고 있었죠. 미국 원정군 총사령관 퍼싱 장군은 8월 말 미국 제1군을 탄생시키며 연합군 곳곳에 흡수된 병력이 아닌 단일 조직으로서 즉각적으로 작전을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독일군의 충계 공세에 이어 연합군이 본격적으로 반격 공세에 들어가기 시작했고 이를 100일 공세라 부르고 있습니다. 시작점은 1918년 8월 8일 아미행이었습니다. 헨리 롤린슨이 이끄는 영국 4군을 주축으로 캐나다, 호주, 프랑스군과 함께 전차 500대, 항공기 1900여 대를 동원해 아미행 일대에서 공격을 전개했습니다. 1914년 1차 대전이 시작된 이래 기술은 해가 거듭될수록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었고 전쟁 막바지 이제 각국은 전차와 항공기 부대까지 갖추고 있었죠. 아미행 전투는 전통적인 사전 포격 없이 기습적으로 시작된 공세였습니다. 새벽 4시 20분 연합군 포병이 일제히 사격을 개시하고 이어 전차와 보병이 안개 속에서 기습 돌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미 사기가 떨어져 있었던 독일군은 이러한 대규모 기습 공세에 속절없이 무너지며 후퇴와 항복을 거듭했습니다. 첫날에만 독일군은 8km가량 밀려났으며 17,000명의 포로를 포함해 약 3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루덴도르프는 이날 하루를 독일군의 암울한 날이라고 불렀죠. 이어 8월 중순에서 9월까지 연속적인 돌파 작전이 전개되었습니다. 연합군은 아라스와 알베르 지역에서도 독일군 전선을 붕괴했고 이제 독일군은 그동안 얻었던 주요 거점에서 철수하며 힌덴부르크 선으로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9월 12일 생미엘 돌출부에서 미국 제1군이 주도의 공세를 개시했고 대규모 미군의 기습 공격에 독일군은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미군은 단 하루 만에 포 466문을 획득하고 1만 3천 명의 포로를 잡았으며 4일 만에 생미엘 돌출부를 제거하고 15km를 전진했습니다. 이제 연합군은 독일군 최후의 전선이 힌덴부르크 선을 붕괴하고 전쟁을 끝마쳐야 했습니다. 9월 26일 연합군은 웨즈강과 아르곤숲 방면으로 진격해 독일군의 후방 교통로를 차단하기 위한 공세를 개시했습니다. 이 공세에 무려 미군 120만 명이 투입되었죠.
미 일군 참모본부 작전장교이자 퍼싱의 참모가 바로 훗날 2차 대전 당시 육군 참모총장이자 미 국무부와 국방부 장관을 역임하는 조지 마셜이었고, 제1전차 여단을 지휘한 인물이 훗날 기동전의 대가로 불리며 2차 대전기 북아프리카와 유럽 전역의 영웅으로 칭송받는 조지 패튼이었습니다. 그렇게 미군과 프랑스군은 11월까지 주요 독일군 거점을 점령해 나갔고, 정전 직전 스단과 메지에르까지 진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중앙에서 연합군은 생캉텐과 캉브레까지 돌파하며 독일군의 주요 방어선을 완전히 붕괴했고, 마침내 연합군은 힌덴부르크 성까지 돌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북쪽에서는 영국군과 벨기에군이 전쟁 초반 빼앗겼던 플랑드르 지역마저 탈환해버렸죠. 이처럼 사방에서 폭풍처럼 쏟아진 연합군의 100일 공세에 독일군은 연전연패를 거듭하며 밀려났고, 이제 그들에게 남은 길은 항복뿐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무너진 동맹국은 불가리아였습니다. 연합군은 살로니카 전선에서 불가리아군을 급습했고, 더 이상 전선 유지가 힘들어진 불가리아군은 1918년 9월 29일 연합군과 살로니카 정전협정을 맺으며 전쟁에서 이탈했습니다. 그리고 오스만 제국 역시 영국군과 아랍 반란군으로 인해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결국 10월 30일 무드로스 정전협정을 통해 오스만마저 전쟁에서 이탈했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는 10월 헝가리, 체코, 남슬라브족 등이 자치와 분리를 선언하며 제국이 와해되고 있었고, 11월 3일 연합국과 빌라 주스티 정전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독일이었습니다. 독일은 9월 말부터 내각과 군부 모두 전쟁에서 졌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힌덴부르크와 루덴도르프 역시 황제에게 정전협정을 시작해야 한다고 보고한 상태였죠. 동시에 패전의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았던 군부는 책임을 정치인들에게 전가하기 위해 정전협정은 정부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정전협정을 위해서는 국제 여론과 미국의 눈치를 봐야 했던 황제는 상대적으로 자유주의적이고 온건한 성향을 가진 막시밀리안 폰 바덴 공자를 총리로 임명했습니다. 그렇게 독일은 정치권이 주도해 미국을 통한 정전협상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윌슨 대통령은 몇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사실상 단순 휴전이 아닌 항복 조건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미 1918년 1월 얘기했던 군비 축소, 비밀 외교 폐지, 식민지 문제 등을 열거한 14개조 원칙과 함께 독일군의 철수와 황제 퇴진, 의회 민주주의 도입 등의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협정이 체결되기도 전인 10월 말에서 11월 초 독일 내부에서 혁명이 일어나며 제국이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해군 최고사령부는 영국 해군과의 결전, 즉 자폭적인 결사항전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수병들은 지휘부의 명령을 거부했고, 킬 항구에 주둔하던 수병들의 항명과 폭동이 이어지며 대규모 반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태는 독일 전역의 시위와 파업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혁명의 소비에트 모델에서 영향을 받은 노동자, 병사평의회가 구성되며 사실상 혁명 상태에 돌입했고, 그렇게 독일 제국은 무너지기 일보 직전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독일군 휴전협상단은 파리 외곽 콩피에뉴 숲의 작은 정차역인 르통드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연합군 대표단과의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었죠. 독일 측 대표는 군인이 아닌 중앙당 소속의 민간 정치인 마티아스 에르츠베르거였고, 연합국 측 대표는 페르디낭 포슈 연합군 총사령관이었습니다. 독일 대표단은 포슈에게 받은 협상 조건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독일 입장에서는 굴욕에 가까운 항복 조건이었기 때문이죠. 휴전 조건은 총 3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핵심은 1871년 이래로 독일 땅이었던 알자스 로렌 지역을 포함해 프랑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 점령지에서 독일군이 완전 철수할 것, 라인강 서안에서도 철수해 해당 지역은 연합군이 점령할 것, 라인강 인근 주요 도시인 마인츠, 쾰른, 코블렌츠에 30km 반경 교두보를 설정하고 이 지역들 역시 연합군이 점령할 것, 철수하는 독일군은 도로, 철도, 다리, 통신선 등 모든 기반 시설을 파괴할 수 없으며 민간 재산, 산업 장비, 군사 시설 등 모든 것들을 그대로 둔 채 철수할 것, 대포 5,000문, 기관총 25,000정, 전차 및 항공기 수천 대, 철도 차량 15만 량 이상 등 군 장비를 대규모로 양도할 것, 러시아와 맺은 브레스트 리톱스크 조약을 무효화하고 전쟁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불할 것 등 수많은 조건들을 요구했으며, 결정적으로 연합군의 해상 봉쇄 지속을 수용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봉쇄 조치는 훗날 베르사유 조약에서 독일이 훨씬 가혹한 강화 조건에 굴복하는 결과를 낳았죠. 1918년 11월 9일 비렐름 2세는 퇴위를 결정하기 전 군 수뇌부를 만나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미 지휘부는 50명의 연대장들로부터 의견을 취합했었고, 병사들이 원하는 것은 단 하나, 최대한 빠른 휴전이라는 것을 황제에게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비렐름 2세는 그때까지만 해도 자리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군사 강국이자 프로이센 왕가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던 황제는 역사가 증명했듯 군대의 힘으로 국민들을 굴복시키고 명령을 통해 권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군 수뇌부는 군대는 더 이상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며 사실상 황제의 퇴위를 압박했고, 명예를 가장 중요시했던 독일 육군 총사령관 힌덴부르크마저 이러한 조건들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앞서 보았듯 독일 내부는 혁명의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죠. 결국 11월 10일 황제 비렐름 2세는 네덜란드로 망명했고 사회민주당의 프리드리히 에베레트가 주도하는 바이마르 공화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11월 28일 비렐름 2세는 퇴위 문서에 공식 서명하며 아들이 황제의 자리를 계승하지 않기로 서약함에 따라 호헨촐레른 왕가의 역사는 막을 내렸습니다. 아무런 협상력이 없었던 독일은 연합군이 요구한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비렐름 2세가 망명한 다음 날인 1918년 11월 11일 에베레트가 협상단의 수락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1일 새벽 5시 열차 안에서 에르츠베르거가 휴전협정에 서명했고 그날 오전 11시부터 발효되었습니다. 이로써 1914년 7월 28일 오스트리아 헝가리의 세르비아 침공을 시작으로 4년 넘게 이어져 온 제1차 세계대전은 군인만 약 1000만 명 사망, 민간인까지 합해 약 1500만 명에서 2000만 명 사망, 그리고 부상, 포로 포함 약 4000만 명의 인명피해를 낳으며 1918년 11월 11일 11시에 종료되었습니다. 콩피에뉴 숲에서의 체결된 정전협정으로 전쟁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는 엄밀히 얘기하면 군사행동의 중단, 즉 잠시 총을 내려놓은 것이지 전쟁이 법적으로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았습니다. 특히 당시 협정문에는 최종 평화조약이 체결될 때까지 유효하다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전쟁의 법적 종료, 전후 질서 확립, 배상금 지불, 영토 분할 등 실질적인 조항을 담기 위해서는 또 다른 조약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1919년부터 열린 파리 강화회의의 결과물로 사라예보 사건 5주기였던 1919년 6월 28일 베르사유 궁전의 거울의 방에서 그 유명한 베르사유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베르사유 조약을 통해 영토 변경, 군비 제한, 전쟁 책임 조항 등 콩피에뉴 정전 협정에서 더 나아간 세부적인 조항들이 결정되었습니다. 베르사유 조약으로 독일은 인구 650만 명, 영토는 13%를 상실했습니다. 독일 육군은 10만 명 이하로 제한되었고 참모부는 해체, 징병제는 폐지하였죠. 탱크, 잠수함, 공군, 화학무기 등이 금지되었고 라인강 동서로 50km를 비무장 지도로 지정했습니다. 즉 독일의 재무장 능력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대한 모든 책임을 독일과 그 동맹국으로 지정했고 이는 배상금 및 경제 조치로 이어졌는데 베르사유 조약으로부터 약 2년 뒤인 1921년 5월 독일이 지급할 배상금은 총 1320억 금마르크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약 4만 7천 톤의 금입니다. 오늘날 세계 모든 중앙은행이 보유한 금 총량이 약 3만 5천 톤 내외라고 하죠. 4만 7천 톤을 오늘날의 금 시세로 계산하기 쉽게 단순화해 1g당 100달러로 가정하면 이는 약 4조 7천억 달러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물론 최근 금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과도한 부분이 있겠지만 당시로서도 말이 안 되는 금액을 지불하도록 명시한 것은 분명합니다. 베르사유 조약은 독일인들에게 치욕을 선사했습니다. 당시 경제 현실을 초월한 배상금이었으며 이를 두고 당시 수많은 경제학자 혹은 훗날 많은 역사학자들은 승자들의 독식, 과도한 정치 보복, 2차 대전을 초래한 조약이라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전쟁은 법적으로도 종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인류사에 너무나도 비극적이게도 독일에게는 원한의 시작점이자 또 다른 전쟁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독일은 군사적으로 무장 해제되었고 외교적으로는 국제 무대에서 발언권을 상실했으며 경제적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배상금의 굴레에 갇혔습니다. 국민들은 패전의 충격에 빠졌고 군부는 정치인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죠. 특히 독일은 전후 복구와 배상금 지불을 위해 돈을 미친 듯이 찍어내야 했고 이는 그 유명한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낳았습니다. 1923년 독일 마르크는 휴지 조각이 되어 빵 한 덩이에 수십억 마르크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죠. 거기에 더해 1920년대 후반부터 전 세계를 덮친 미국발 대공황은 독일 국민들을 빈사 상태로 몰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괴물을 낳았습니다. 바로 오스트리아 출신으로 한때 화가를 꿈꿨던 인물이자 1차 대전의 독일군 병사로 참전했던 아돌프 히틀러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그는 과격한 민족주의와 독일인들의 복수심을 강조하며 전쟁이 끝난 지 고작 20년 후 또다시 유럽 그리고 전 세계를 제2차 세계대전의 불길 속으로 집어넣게 됩니다. 오늘 영상으로 1차 대전 시리즈는 마무리하고 이후로는 1차 대전 관련의 흥미로운 에피소드들을 가지고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